오늘 제헌절인데요.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보수주의, 현대 보수주의가 뭐라고 그랬죠? 외우시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헌신입니다. 대한민국이 1948년에 이 자유공화국으로서 자유민주주의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제헌절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거 한번 아신 분도 있겠지만 모르신 분들이 있을까봐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인터넷에 이거를 한번 쳐보세요. 대한국 국제. 이게 대한제국의 헌법입니다. 우리 소위 말하는 한민족이 처음으로 근대적인 헌법을 만들어 본 겁니다. 이게 1899년 8월 17일 날 공포된 건데요. 이때 조문은 9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문은요, 솔직히 말해서 한자만 많을 뿐만 아니라 이 한글 자체도 옛날 한글 툴에서 읽을 수가 없고 현대판으로 번역된 거 앞에 몇 개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1조는 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어떻게 보면 1조 대한국은 세계 만국에 공인된 자주 독립한 제국이다. 임페리얼이다. 2조 대한제국의 정치는 이전으로는 500년을 전례하시고 이후로는 항만세 불변하실 전제 정치다. 그 다음에 3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무한한 군권을 향유하시니 공법에서 일컫는 자립정체다. 그 다음에 4조를 들어보십시오. 대한국 신민, 국민이 아닙니다. 신민이 대황제의 향유하시는 군권을 침손할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의 사전과 사후를 막론하고 신민의 도리를 잃은 자로 인정할 것이다. 왜 이런 식의 겁니다. 자, 옛날이라고요? 1899년이거든요. 미국 헌법이 언제죠? 1776년입니다. 이걸 한 다음에 이미 120년이 지나서 우리는 지금 전체를 선언했어요. 근데 지금 조선시대 굉장히 좋다 그러죠. 사실 1948년에 아주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뭐 여기에서 오늘 강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에 한번 쳐보셔도 9조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그것과 보실 필요가 있고. 자, 지난주 거 이제 복습을 간단하게 하면은 길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한 거 개인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라고 그러고 지난번에 본 것 중에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은 7페이지 이 책으로 7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미국 보수주의 사상적 원천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경제적 보수주의 혹은 사람에 따라서 그냥 리버테리아니즘이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정통주의적 보수주의 그리고 방공적 보수주의. 그건 저 뒤에가 있는데 3가지가 있는데 3가지를 아까도 소개했지만 한 주에 하나씩을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이 리버테리아니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이제 10페이지부터 이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용어들을 자꾸 헷갈려 하는데요. 용어를 이렇게 나눠보죠. 클래시컬 리버럴리즘.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고전적 자유주의라고 번역을 해요. 고전적 자유주의예요. 이게 19세기의 영국에서의 자유주의예요. 근데 이 클래시컬 리버럴리즘이 나누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한번 하겠지만 이게 하나가 이제 소위 말하는 모던 현대 리버럴리즘으로 나눠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리버테리안. 그 다음에 이 영향을 나중에 트래디셔널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영향하고 이제 결국은 합쳐지면서 이 뿌리에서 사실은 컨서버티즘이 나옵니다. 우선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일단 도식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게
이 개념이 애초에 없으신 분들 보면 용어 때문에 헷갈려서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도식으로 얘기해봅니다. 클래시컬 리버럴리즘은 19세기에 여러분이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사람, 제 노트에도 나옵니다. 밀의 자유론으로 대표되면서 그 당시까지 온 자유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그런데 현대에 오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이 자유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소극적 자유를 일단 얘기해요. 소극적 자유는 뭐죠? 자유, 우리나라에서 자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고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된다. 아주 유치하게 설명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대신에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된다 정도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건 다시 한번 설명할 건데 한번 이 모던 리버럴리즘은 뭐냐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아니 내가 돈 하나 없어. 근데 내가 무슨 자유가 있어. 따라서 자유를 국가가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나중에 설명 다시 하겠지만 적극적 자유라는 걸 받아들여갖고 이러한 리버럴리즘 흐름이 오기 때문에 현대 미국식 영어에서 리버럴리즘이라고 하는 건 이 흐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원래 그래서 이 클래시컬 리버럴리즘의 전통을 받으면서 자기네들이 진짜 자유를 외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이름을 뺏겨버리면서 자기네들을 리버테리안리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자유경제원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자유주의라고 번역한 거는 대부분의 경우 꼭 일치는 하지만 이 리버테리안리즘을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미국식 영어에서 모던 리버럴리즘에 가까운 가장 강한 거는 뭐 평가했지만 여러분이 그냥 이해하기 쉬운 유시민 씨 같은 경우에 자기가 자유주의자라고 하죠. 유시민 씨가. 유시민 씨 자유주의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 리버럴이란 영어로 미국에서 리버럴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이거예요. 그럼 그 차이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선 개인을 얘기해요. 여기 있는 거는 다 개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을 얘기하지 않는 저 사회주의 주류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개인을 얘기하는데 이쪽에서는 자유만 얘기하고 책임을 얘기하지 않다 보니까 말로는 개인에서 출발합니다만은 결국은 국가나 집단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준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말이 개인이지 결국 집단주의적 사고로 빠져버려요. 근데 이쪽은 굉장히 강한 개인을 얘기하고 개인에 대한 책임까지도 얘기를 하죠. 오늘 이 주제를 주로 공부할 겁니다. 근데 컨서버티즘은 뭐냐? 유치한 얘기할게요. 하나님을 믿는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대부분이 컨서버티즘입니다. 우선 도식이지만 약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또 치닫게 되면요. 도덕 문제에 있어서 무한대로 갈 수가 있어요. 뭐 마약도 자유롭고. 근데 이거는 오히려 19세기 때 고전적, 그러니까 둘 다 이제 고전적 리버럴리즘의 후계자라고 주장을 해요. 이 사람들은 좀 아니에요. 자기네들은 고전적 리버럴리즘으로부터 발전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이 둘 다 고전적 리버럴리즘의 후계자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고전적 리버럴리즘에서는 아예 얘기하지 않았던 신과 도덕의 문제를 이쪽에서 포함시켜요. 근데 이쪽에서 왜 포함시키냐? 이쪽에서 왜 그 얘기를 안 했을까요? 19세기 때. 당연한 거였어요. 19세기 영국 사회는요. 그냥 기독교 국가고 심지어 기독교를 믿느냐 안 믿느냐 중요하지 않고 사회적인 그 컨센서스가 있었어요. 최소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마약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컨센서스가 있는 속에서 자유를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그것이 보다 본질적인 자유주의와 맞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제 우선 도식입니다. 설명을 해나가기 위한 여기까지 하고 설명을 좀 해나가겠습니다. (1776년은요) 사실 리버테리안이나 특히 컨설버티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특히 미국에선. 왜 그렇죠? 첫 번째는 하나 아실 거야. 우리 주평재 박사님 이 연도하면 뭐 생각나죠? 그게 미국의 독립선언. 미국 독립한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본격적인 자유의 공화국이 세계사 속에 출발한 거. 또 하나가 있어요. 사람들 잘 이해 못하는 거.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한국말로 이제 조금 이따 국부론에 대한 번역이 좀 틀렸는데 잠깐 일반 사람이 그냥 국부론이 출판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버테리안이즘 경향이든 뭐 컨서버티브는 그러면 자유가 뭐냐? 이 리버티가 뭐냐? 이거를 이해해야지 이제 답이 나오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제 한국 사람한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 이 개념이 없었어요. 한국말에도 일본말에도 중국말에도 없던 말이에요. 그 번역을 일본 사람들이 19세기 말에 이걸 갖다가
자유. 제가 일본말 발음 모르는데 이렇게 써놓고 뭐 일본 사람 비슷하게 읽죠. 그다음에 네? 지유 뭐 그다음에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들 또 이거 발음할 거예요. 이렇게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자유라는 개념이 어떻게 됐냐? 우선 자유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자유라는 개념은요, 사실 이제 맨 처음에 본격적으로 든 건 헤브라이즘적인 결보다는 헬라니즘적인 그리스적인 전통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들 쓸 때 자유라고 하는 거는요, 우선 셀프 컨트롤, 자기가 조정한다는 거예요. 즉 마스터 오브 페이트가 누구냐면 이게 자유인이에요. 내 운명의 주인이 누구다? 내가 결정한다. 이걸 이야기 저게 이제 너무 딱딱하지 않게 좀 분위기를 바꿔봅시다. 제가 이 비유는 많이 했기 때문에 저 또 아마 우리 토이 씨 같은 경우 저 얘기 또 한 5번째 듣는데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안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 여러분 그 영화 중에서 300인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좀 잔인한 영화지만 이제 굉장히 자유를 위한 투쟁이 나오죠. 근데 거기서 우리 잘 봐야 되는 게요, 페르시아랑 전쟁을 하잖아요. 그럼 페르시아 보고 그리스인들이 뭐예요? 야만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페르시아가 그리스보다 문명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페르시아 어마어마한 문명을 갖고 있던 나라예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그리스보다 못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개인적인 분은 모르지만 전체 국부는 페르시아가 압도적이었어요. 근데 그리스 사람들이 비웃어요, 페르시아를. 왜 비웃죠? 우리는 자유인인데, 우리는 전체가 자유인인데 쟤네는 왕만 자유인이고 나머지는 다 노예다라고 하면서 비웃는 거예요. 실제로도 보면은 회의를 할 때도 보면은 왕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뛰어난 군사 지도자일 뿐이지 참모들이나 왕이나 보면 거의 같은 급에서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페르시아는 안 그러죠. 그래서 할 때 또 하나. 그러면 자유인은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이건 뭐 적으셨는데 신 이외에는 다른 자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리스어에서 나온 거는. 제가 미리 얘기했지만 이제 신이라는 건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 신하고는 좀 다른데 굉장히 추상적인 신을 얘기하면 돼요. 이것도 이해 안 되면요, 서구에서 이제 꼭 이제 뭐 그렇게 요즘에 뭐 해갖고 뭐 동거도 하다가 갑자기 청혼하면 막 흥분하고 그러죠. 청혼할 때 보면 어떻게 하죠? 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청혼하죠. 이 얘기는 뭐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나의 자유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청혼할 때도 두 무릎을 꿇는 경우는 드물어요. 두 무릎을 꿇는 주체는 누구한테만 꿇는 거죠? 신한테만 꿇는 거예요. 나의 자유를 완전히 양도할 존재는 신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서 내 절반의 자유는 주겠다 하고 청혼하는 거죠. 여성분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그 안 한 놈들한테 시집까지 아직 이미 가신 분은 할 수 없고 안 한 분한테 가시지 마시고. 근데 또 하나 착각하시면 하는 게 100% 자유를 양도한 건 아니에요. 절반만 양도했다는 사실. 자, 중국이나 페르시아는 이럴 때 어떻게 하죠? 왕이나 폐하가 나오면 그냥 무릎을 꿇죠. 두 무릎을 다 꿇어버리죠. 그리스인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에서 보면은 나중에 제국이 만들어진 건 좀 다른데 알렉산더 대제가 서방을 점령하면서 제국이 됐을 때도 무릎을 꿇는 문제가 나와요. 그 마게도니아에서 원래 간 그 전사들 안 꿇으려고 들어요. 신 앞에서만 꿇는 거예요. 그나마 다리 하나 무릎을 꿇는 게 이제 두 가지예요. 결혼할 때 하고 혹은 기사가 영주 앞에서 역시 한 무릎 정도를 꿇어요. 내 자유를 하나 정도 양보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자유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유인이라는 것은 사실 그러면 그리스가 제가 다 자유인이었는데 다 자유인이에요, 사실은? 아니, 소수예요. 사실 그리스의 경제를 이건 노예들이에요. 노예가 아닌 사람의 자유인이에요. 노예가 경제적으로 그리스나 로마 역사를 보면 더 잘 사는 경우도 많아요. 거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역사 얘기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또 해겔식으로 얘기하면 자유인이란 뭐예요? 해겔은 자유인과 노예 변증법이 어떤 관계죠? 누가 자유인이 되고 누가 노예가 되는 거죠? 무릎을 꿇지 않는 자는 자유인이에요. 혹시 그러면 무릎을 꿇지 않았다고 다 자유인 되는 건 아니에요. 또 한 가지 가능성이 있죠. 뭐죠? 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릎을 꿇지 않아서 살아남은 사람이 자연이고 무릎을 꿇지 않아서 죽음을 당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무릎을 꿇으면 돼요. 노예가 되면 돼요. 바로 노예와 주인의 변증법이 거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우선 이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지 서구 정치 사상이 옳건 그르든 간에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자, 페이지를 다시 보면은요. 아담 스미스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아담 스미스 얘기도 이제 공부하신 분들과 안 하신 분들의 격차가 큰데, 우선 국부론이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줄에서 보면은 inquiry into the natural and causes of the wealth, 우리는 뒤에 앞에 다 빼고요. the wealth of nations. 이걸 갖다가 일본 친구들이 국부론이라고 번역했어요. 이 네이션을 스테이트, 국가라고 번역을 하면서. 맞는 번역입니까? 이제 굳어져서 할 수 없는데 아니에요. 만약에 국부론 그러면 어떤 인상을 주죠? 중상주의적 태도죠. 국가 중심적인. 오히려 아담 스미스는 당시에 중상주의적인, 국가 중심적인 경제에 반대해서 이 책을 쓴 사람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냥 깊게 한다면 피플에 가까워요. 여기서 네이션은 그래서 스테이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네이션이 굉장히 번역하기 어려운 말인데 상황에 따라서 여기서는 절대 스테이트가 아니에요. 근데 한국이나 일본인 관점 개념에서 달리 번역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민족이라고 번역하면 더 골 때리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로 번역하면서 국본으로 번역했는데 거기서 자꾸 아담 스미스가 무슨 중상주의적 태도인 줄 아는데 중상주의적 태도가 아니라 굉장히 이 자유주의적. 여기서 이제 경제가죠. 그다음에 네이션스가 붙어요. S가 붙는다는 거. 그러니까 한 국가의 형태가 아니라 굉장히 유니버설하게 보편적으로 어떤 민족, 피플이나 네이션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거냐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말해서 여기서 부의 관점은 아담 스미스한테는 국가가 아니라 누구다? 피플이고 더 나아가서 개인이라는 거예요. 국민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반대 경제를 한 적이 있어요. 특히 누구죠? 그 당시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이 그 남미 그렇게 광활한 식민지에서 굉장한 부자 국가가 됐죠? 근데 스페인 국민들이 부자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얘기하려면 길어지기 때문에 맛만 보고 넘어가면요. 남미와 미국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사실 두 나라 시작할 때 같이 시작했고 거꾸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남미 쪽으로 들어간 거는 그쪽이 더 농사 짓기도 좋고 따뜻하고 좋아서 간 겁니다. 오히려 플로리다 이런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뺏은 거고 지금 계시는 메릴랜드니 거기 날씨도 춥고 농사도 안 되고 사람 살 곳이 별로 아니라 그래서 안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뒤늦게 영국 애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쪽에 왜 번영을 누르고 이쪽은 번영을 누리지 못하냐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과제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 바로 그러한 스페인식의 중상주의적 경제 방식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자본주의적 경제 방식을 해야 된다라고 쓴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우리는 여기까지는 그래도 사람들이 들어봤어요. 많은 경우에.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 하다못해 뭔지 몰라도 대학교 입학시험 보려면 외워야죠. 이런 식으로 외워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잘 몰라요. 아담 스미스가 그 당시에 무슨 과 교수죠? 무슨 과 교수였어요? 경제학과? 우선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경제학과라는 게 없었어요. 이 당시에. 철학과 중에서도 무슨 철학 전공한 사람이죠? 알잖아. 도덕, 철학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대표적인 저작이 3권인데 첫 번째 이걸 우리나라 도덕 뭐라고 번역하죠 이거? 도덕 감정론을 번역하요. 그러니까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 근데 사실은 재밌는 건요. 아담 스미스가 살아있을 때 아담 스미스가 책을 많이 팔고 이름을 날린 책은 이 책입니다. 도덕 감정론으로 지금 번역하는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예요. 물론 이제 뒤에 가서 후세 영원한 대작이 된 거는 The Wealth of Nations. 제가 영어로 하는 이유는 그 번역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국부론이. 참 진짜 마음에 안 드는 번역이에요. 근데 저보고 뭐라고 번역했으면 좋겠냐? 저도 노비답이에요. 사실은. 그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바로 이 관계거든요. 이 관계가 뭐냐면 이 사람은 도덕 문제를 고민한 거예요.
이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19세기 고전 자유주의의 기본이 되는 아담 스미스 자체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아주 냉혹한 경제학자가 아니라 굉장히 따뜻한 도덕적 관점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이 국부론이 나왔고, 이 국부론, 그 다음에 이거는 제일 안 팔린 책이지만 바로 이것도 이 법학에 대한 글을 또 하나 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것도 이제 오늘 주제는 아니고 아담 스미스 강의하는 건 아니까 이야기했지만 결국 이러한 경제 체제가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완비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 간단해서 법치 문제를 얘기합니다. 근데 잠깐 이 관계를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서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제 책 중에서 이제 러시아 마피아 얘기 나온 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도덕적 기반이 없는 자본주의 문제라는 거에서도 한번 고민이 될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 아닐 때 요거는 나중에 또 다시 하고, 10페이지도 중간에 보면 이때 자유론에서 존 슈타트 밀이 쓰는데 뭐냐면 인디비주얼이 주권을 가진 존재다. 개인이 주권을 가진 존재다. 이 말 동의하십니까, 여기?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 상당수가 동의 안 하시는 분이어야 되는데, 일반 자유주의자들 쪽에서는 동의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안 그러신 분이 많은데, 조평세 박사, 개인한테 주권이 다 있어요? 조평세 박사, 난 신앙심이 좀 있는 줄 아는데 안 그런 것 같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치죠? 주권이 누구한테 있죠? 하나님한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분명히 얘기한 게 존 스튜어트 밀이 얘기하는 건 신을 제외하고 해요. 굳이 말하자면 신을 제외하고 보는. 근데 이걸 왜 강조하냐면 19세기 때 고전적 자유주의를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건 전제야 그냥. 그 다음에 속마음으로 신을 안 믿다가 감히 신을 이 없다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는 게, 이러한 아담 스미스가 나오고 존 스튜어트 밀이 나온 게 바로 빅토리아 시대, 이제 밸류라는 것이 번창하던 시절인데, 이 빅토리아 밸류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죠? 옛날에 교회 어린이 성경 주일학교 잘 다니신 분 아는데 요한 웨슬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요한 웨슬리의 대부흥 운동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일어납니다. 사실은 이게 거의 동시대 사람들인데, 요거 하나만 강의하려도 이게 이제 다시 한 2시간짜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담 스미스라는 요한 웨슬리 이런 사람들이 서로 편지도 주고받고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썼지만 밀만 하더라도 아직 밀 워즈나 렐러비스트였어요. 아직 상대주의자는 아니었어요. 상대주의자가 아니었다면 이 사람은 절대적인 도덕의 가치를 믿은 사람이에요. 물론 누가 이런 질문해요. 알고 보니까 밀이 그렇게 아주 성령 세례를 받은 충실한 기독교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저도 거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요즘에 무슨 포스트 모더니즘 운운하면서 뭐 신은 없다, 뭐 절대적 가치 없다, 그런 깨구라지 소리하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바로 이 문제,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도 써놨는데, 즉 다시 말해서 요 얘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진도를 나간 다음에 다시 얘기해 보고요. 11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고전적 자유주의가 공격을 받기 시작해요. 어떤 공격들이 나와요? 첫째, 공리주의적 공격이 시작됩니다. 자, 공리주의 하면 뭐라고 외웠어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대학교 입학 시험 볼 때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외워서 시험 보죠. 벤담.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공리주의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자, 여기서 필요한 이해만 할 것만 보면요. 자, 우선 벤담부터가 이게 대충 신이 없다고 믿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자, 신이 없어요. 그러면 절대적인 가치가 없어. 절대적 가치가 없어. 그러면 그 사회에서 가치를 규정해야 돼요. 그 가치를 어떻게 규정할까? 최대 다수의 행복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시간 했지만 행복이 뭐예요?
바로 벤담 같은 공리주의가 행복을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행복은 뭐죠? 플레저, 쾌락을 증진시키고 페인, 고통을 없애버리는 거. 가능한 한 쾌락을 증진시키고 고통을 없애버리는 상태를 얘기해요. 물론 여기서 쾌락이 뭐냐는 건 굉장히 또 철학적인 문제예요. 근데 한국 사회의 지금 지배 이데올로기입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그랬을 때 뭐냐면 쾌락이 많고 고통이 없는 사회라고 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거 약간 용서해 주신 거 바라면 얘기하면 교회에서도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이 자기한테 행복을 달라고 하는데 그 행복이 내용을 보면은 이 경우가 많아요. 좀 쾌락이 많아지고 고통이 없어지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지니 정도로 취급해요. 이게 알라딘 램프 문지르면은 지니 딱 나와서 소원이 뭐죠? 그러고 들어주잖아요. 기도하면 지 소원, 서울대학교 보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거 하죠.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근데 행복이 그런 문제가 아니죠. 시간 나면 이게 이제 이런 공리주의 행복과는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에피쿠루스 학파, 그리스 에피쿠루스 학파의 쾌락주의에서 나온 건데 여기까지 또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걸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점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절대적인 가치는 없어. 뭐가 옳은지 몰라. 근데 다수가 즐겁다고 느끼고 다수가 고통이 없어진 게 좋은 거야. 어떤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제가 결론만 얘기할게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론은 이 공리주의 철학을 최대한으로 밀어붙인 사람이 누구죠? 현실 정치가 중에서 히틀러예요. 그러니까 요 셋 없어지면 여기가 다 행복하게 잘 살아. 그러면 저 셋을 가스실에 보낸다? 잘한 짓이다, 못한 짓이다? 여러분들, 히틀러가 가스실에서 사람을 먼저 죽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먼저 죽인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가스실에 실험당한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죠? 장애인들이에요. 장애아동들이에요. 자, 인간의 존엄성이 없어요, 일단은. 자, 그렇지만 이거는 또 얘기하지만 진화론적인 인간관 같은 게 다 들어가요. 인간은 그냥 저 아메메가 발전한 거야. 그 장애아동들. 저거 살려둬야 사회 문제 아프고 심지어 어떤 생각이죠? 제 행복을 위해서도 쟤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런 생각 가진 사람 은근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실로 보낼 때 한 건 히틀러가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우생학을 연구하는 독일의 의사들이 앞장섰어요. 근데 가스를 연구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쩌면 딴에는 고통스럽지 않게 빨리 없애버릴까. 그래서 제일 먼저 가스 실험한 건 유대인이 아니에요. 장애아동들을 갖다가 부모한테 얘기해요. 길르기 고통스럽지 국가에서 길러주겠다고 해서 애들을 데리고 갑니다. 일부는 나는 그렇게 죽음을 당했는지 몰랐다고 하소연하는 부모도 있지만 솔직히 안 부모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몰랐다 하더라도 얼마나 국가가 행복을 줍니까? 장애아동 길러 얼마나 힘들어요. 국가가 다 데려다가 길러준다는 거예요. 그거 데리고 갔어요. 길러준 건 아니고 전부 가스실에 보낸 건데. 물론 극단인데요. 요즘에 설마 여기 찬반론이 여긴 없을지 몰라도 사회 가면 굉장히 많아요. 낙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통스럽잖아. 그 애 나갖고 힘들잖아. 좀 지워버리겠다는데. 지체 부자유에 막 나갖고 가스실에 보낸 거나 낙태하고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가 어디 있죠? 하나는 아직 인간은 완벽하게 태어나지 않은 거고 하나는 그래도 인간이고 그 차이인가? 그럼 인간의 기준은 어디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미 팔다리도 없이 태어난 애들 있죠. 걔네도 인간인가 아닌가? 어디가 인간이죠? 바로 이러한 문제가 과거에 적어도 한국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유럽에서는 소위 말해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정리가 돼 있었어요. 그다음에 소수파는 유대교. 근데 이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공리주의자들이 나름대로 철학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이런 소리를 떠드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니체라고 하는 엄청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니체가 그러면 아까 여기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알듯이 니체 그러면 신은 죽었다 그러고 딱 나와. 신이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무지 많아요.
니체 이전에도 저 고대 그리스 철학 때부터도 유물론자들이 있고 그래요. 근데 왜 니체가 여기서 뜨는 거죠? 자, 재밌는 말장난인데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죠? 신이 죽었다 그랬어요. 애초에 없는 거하고 죽은 건 다릅니다. 물론 니체의 신은 여기서 교회 다니신 분 있으면 여러분이 믿는 신하고 좀 달라요. 근데 굳이 말하면 공통분모는 절대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에요. 이전엔 절대적인 가치가 있었어요. 이게 윤리적 기준이 있었어. 적어도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런 일을. 근데 거듭 다시 얘기해 볼게요. 인간의 탈이 뭔데? 인간이 아메바가 진화됐는데 인간의 원래 탈이 뭔데? 인간이 사람을 죽이면 왜 안 되지? 처벌받을까 봐? 만약 완전 범죄를 할 수 있다면? 여기서 어떻게 그런 생각할 수 있냐는데 뭐 신과 절대적 가치를 없애버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논리적으로 적어도 로직상으로. 바로 이런 세상이 됐다고. 그다음에 니체를 제가 옹호하는 건데 니체가 주장한 거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된다고 주장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세상이 됐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세상이 됐을 때 결국은 문제를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니체식의 문제 해결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신이 없어. 절대적인 가치도 없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돼. 그건 니체 같은 생각을 극단으로 묻히면 문제 해결은 어떻게 됩니까? 답이 좀 머리 좋으신 분 커닝하면 되는데 내가 또 노트에 다 적어놨는데 우선 자기 신이 되면 돼요. 이젠 모든 가치 기준 나야. 내가 신이야. 내가 옳고 내가 하는 게 맞는 거야. 세상 뭐라고 욕해도 관계없어. 뭐 내세 그런 거 없고 그냥 내가 살다가 하면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극단적으로 하는 게 요즘에 그 범죄자 뭐죠? 죄의식도 전혀 없고 그런 인간들. 사이코패스라죠. 근데 이제 이런 말 하면 니체는 굉장히 화내고 있지만 니체가 말하는 초인과 사이코패스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학적으로는.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또 그래서 초인이 못 돼. 초인이 못 되면 뭐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초인을 기다려야죠. 초인이 나타나 주길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니체 개인의 잘못은 아닌데 근데 니체를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너무 한편으로 편향적으로 해석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바로 니체 이러한 측면을 강하게 끄집어내서 자신의 철학, 정치 철학까지 몰라서 사상을 만든 게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바로 니체가 말한 초인으로 등장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원래 클래시컬 리버럴리즘이나 혹은 기독교적인 전통적인 기독교 사상에서 말할 때 인간은 신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신이 됐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착각이거나 사기예요.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충돌이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리버티의 문제를 다시 얘기해 보자. 아까 리버티는 소수자가 리버티를 가진 자유인이었어요. 그리스 시절에. 바로 스파르타에 나오는 300인 같은 존재들이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근데 니체가 꿈꾸는 초인들이야. 근데 솔직히 해봅시다. 그렇게 될 자신이 있으신 분이 이 자리에 얼마나 계세요? 난 없어요, 일단.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했는데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뭐 여기도 또 강한 철인이 계신지 모르지만 자기가 진짜 뭘 하고 싶은지 잘 알아요? 사실 그거 알면 굉장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흔히 제가 볼 때 많은 사기가 뭐냐면요. 고3 해놓고 자기가 원하는 학과에 가요. 까놓고 얘기합시다. 고3 중에서요. 진짜 자기가 원하는 학과를 아는 친구면요. 굉장히 괜찮은 친구입니다.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학과는 뭔지 몰라. 혹은 자기가 원하는 학과가 있을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야. 아닐 경우가 많아. 그냥 사회가 원하니까. 그 당시에 유행하니까. 뭐 그냥 문과에서 공부 잘하면 그냥 서울법대 가야 되는 거고 제가 모 의원을 뵙고 그런 말씀에서 뭐지만 모 의원은 아니겠지만 그다음에 뭐 이과에서 공부 잘하면 의대 가야 되는 거고 근데 딴 데 가면은 뭔가 또 떨어지는 것 같고 그게 사회적인 주어진 거지 진짜 자신이 고민을 해서 자신의 적성인 물론 그런 친구도 좀 성숙한 친구인데 대부분이 몰라요. 그다음에 또 여기 여성분들 제가 잘못하면 또 이렇게 안티페미니스트적인 발언을 하지만 굉장히 자유가 좋다고 그러지만 솔직히 말해서 남친이나 남편이 있는데
오늘 뭐 먹을지 남편이 꼭 물어보고 뭐 이런 남편 꼭 좋아요? 이런 남자친구가 좋은 거 아니야? 때로는 항상 그런 거지만 와 알아서 내 마음을 알아서 그냥 좋아하는 음식 좀 데리고 가는 남자친구가 좋은 거 아니야? 내가 뭘 아는지 아는 강인한 존재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진정한 기도 이런 뭐 아까 이제 보수주의가 그래서 기독교 철학적인 바탕으로 한다는 게 추상적인 아주 구체적인 신은 뭐지만 적어도 인간이 혼자 개인이 구원을 얻을 수 없고 그 개인적인 구원은 신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사고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고. 바로 여기서 이제 나중에 하지만 리버럴리즘이 완전히 갈라지고 다음에 리버테리아니즘과 컨서버티즘이 나눠진 배경이에요. 리버테리아니즘 근데 이거 있어요. 리버테리안이라고 자기 주장하는데 알고 보면 또 컨서버티즘적인 무지 많아요. 진짜 리버테리안으로 극단으로 가면요. 지난 시간에 했지만 국가도 필요 없고 나 혼자 사는 사람이야 돼요. 근데 그리고 도덕을 얘기하면 안 돼 적어도. 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요. 자유 정리해 드릴게요. 굉장히 정리를 해볼게. 자유는 원래 그리스 철학적인 개념에서는 셀프 컨트롤 내지는 를 얘기하는 거고 자유인이라는 건 master of my own fate예요. 나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단 굳이 말하자면 이게 기독교 정신과 합치려면 신을 제외하고 그리고 자유인이란 신 이외에 다른 존재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는 자예요. 그 다른 존재 앞에서 무릎을 꿇는 자가 기독교식으로 해석하면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 왜 그러면 이제 리버티가 타락을 하냐면 진짜 나는 초인이 될 수 있다라는 정말로 강한 정신의 자유인이면은 혹시 난 그거 존재 안 한다고 하는데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생각은 내가 하고 싶은 거라는 걸 모른다 했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자신의 어떤 동물적인 욕망이나 본능 그리고 유혹에 굴복하는 것을 자신이 원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기독교식으로 좀 얘기해봅니다. 여기 기독교인 아닌 분도 있고 그래서 죄송한데 좀 서구 정치 철학은 그쪽을 바탕으로 하니까 사탄이 유혹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마음인지 아니면 사탄의 유혹을 받은 건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많은 경우에 자신이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정으로 진짜 자기 성찰 속에서 신과 자신의 대화 속에서 혹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 속에서 원하는 것을 도출한 게 아니라 그냥 사회가 원하는 거. 그냥 욕망. 아까 말했지만 서울 의대를 가고 싶다. 정말? 뭐 그런 선수도 있어. 없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사회적 욕망. 심한 경우는 부모의 욕망이고도 무지 많아. 근데 그걸 갖다가 자유라고 착각을 해요. 그거는 자유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거꾸로 욕망이나 본능, 유혹에 굴복한 자예요. 그러면 이 자유론에서 왜 문제가 되냐면 이건 이제 오늘 주제보다는 다음 주제 철학적 보수주의 할 때 본격적인데 오늘 맛만 보고 여기가 연결되는 건 어떤 개인들이 일어나냐면 원래 영국에서 18세기에 고전적 자유주의를 할 경우에는 굉장히 이러한 자유인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투표권도 소수한테 있었어요. 근데 이게 대중민주주의 확산되면서 별로 자유인이 아닌 분들이 원래 완벽한 자유인은 없지만 그래도 자유인에 보다 가깝거나 가까워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대거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까 말한 인간이라고 하죠. 인디비주얼이 아니라 뭐죠? 매스가 들어온 거예요. 영어에서요. 자꾸 영어 표현인데 persons하고 people은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people이 돼버려요, 그냥.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원자화되고 소외된 인간이 돼버려요. 그리고 군중이 하나가 돼버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너는 절대 주권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느 선동가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절대 주권자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자기의 주권을 상실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주권을 바칠 준비가 돼 있어요.
그 현상을 L.A. 프롬이라고 하는 사실은 좌익인데 뭐라고 했냐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했어요. 그런 자유로운 있는 도피가 생기면서 뭐가 등장하나 그럴 때 토탈리테리아니즘이 나와요. 그 다음에 개인은 도덕적인데 대부분의 크라우드, 군중은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광장에서 와 우리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한테 있다. 나는 국민이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가장 오류는 그 사람들이 피플에는 저는 분명히 100% 포함 안 되고 김민대 의원도 100% 포함 안 될 거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포함이 안 되죠. 지네들만 국민이죠. 바로 이 문제예요. 이 철학적인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컨서버티즘이 나중에 굳이 말하면 리버테리아니즘과 준별되는 초점 중에 하나가 이런 개인, 특히 인간관에 대한 문제예요.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리버테리아니즘이 만약에 인간이 완벽하다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쪽으로 가면은 역시 하이에크 자체가 경계인 이 과도한 이성으로의 의존으로 가요. 이 인간의 이성으로서 굉장히 완벽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또 오류를 폭주할 가능성이 높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11페이지에서 썼지만 우리는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럼 그 자유가 엔드일까? 목적일까? 영어에서 엔드라는 말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우린 끝과 목적이 같은, 둘 다 하는데 그게 같은 뜻이에요. 굉장히 기독교적인 목적론적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끝으로 가는 게 목적입니다. 아니면 벌추. 이게 덕이라고 역시 번역을 하는데 역시 저는 아주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 미덕. 아무튼 이 벌추를 위한 하나의 수다. 민일까? 여기서 리버럴리즘과 컨서버티즘이 완전히 나눠집니다. 리버럴리즘은 리버티는 하나의 그 자체가 엔드라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리버테리안이즘과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리버럴리즘. 근데 컨서버티즘은 리버티는 엔드다? 아니에요. 수단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벌추를 향한. 그리고 또 하나, 이 질문도 이제 오늘 하는데 리버럴리즘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들어요. 과연 자유를 어디까지 줘야 되느냐 문제인데 자유를 파괴할 자유도 줄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가장 심각하게 대두됐던 게 언제냐면 히틀러가 등장했던 바이에르 공화국 시절이에요. 자유를 파괴할 자유도 줄 거냐. 그러면 12페이지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다시 이제 현대 리버럴리즘으로 초점 못 옮겨봅시다. 현대 리버럴리즘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 이들 주장은 뭐냐면 너네 19세기 때 자유 그러지만 자유는 부자들의 자유를 얘기한다. 일반 사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자유롭냐. 그 따라서 국가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적극적 자유론이라는 걸 주장을 해요. 이 적극적 자유론 10페이지에 썼지만 이거는 뭐냐면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건 전부 국가가 책임져 주는 대신에 개인적인 도덕 문제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모던맨의 문제가 나옵니다. 현대인. 이 모던맨은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이 모던맨이라고 하면 또 시비 거는 사람도 있어요. 저건 모던맨이야. 포스트 모던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냥 가로에 놓고 써주십시오. 그건 나중에 포스트 모던이지만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고 우선은 이렇게 넘어갑시다. 초반에 인간의 해방을 얘기해요. 온 것에서 해방을 해. 여성의 해방, 무슨 해방, 여성 보고 너가 받았지. 홍 선생님 아니라는데 어떤 식으로 말해도 남성들한테 핍박받고 억압됐잖아. 해방돼야지 그런다고요. 뭐 어려웠던 거 인정합니다. 내가 여기서 페미니즘 강좌가 아닐 때. 그러면서 근데 문제는 어디부터 해방되냐면요. 첫째, 신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신이 없다고 떠듭니다. 그리고 자연, 네이처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다음에 패밀리로부터 해방됩니다. 트레디션으로부터 해방됩니다. 굉장히 자유인이죠. 근데 문제는요. 이게 완벽한 인간이 아닐 경우에 이 아까 말한 전통, 신, 가치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의 빈 공간을 뭐가 차고 들어온다? 욕망, 대중선동 이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본인은 욕망의 노예로 전락돼 버리고 굉장히 고독하고 소외된, 원자화된 개인이 아니라, 이땐 개인이 아니라 군중의 한 구성 요소가 돼버려요. 이거는 매니퓰레이션의 대상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자유롭다고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죠. 아까 말한 욕망 뭐 이런 거에 노예 상태입니다. 근데 자기가 자유롭다 착각을 해요. 자, 이 말 약간 또 젊은 여성들 또 화내지 마시고, 난 뭐 해방된 여성이야. 뭐 그래갖고 뭐 미국 영화 보면 뉴욕에서 뭐 섹스앤시티 그런 거 보면 뭐 성적으로 해방되고 뭐로 해방되고 그래요. 난 100번 양보할게요. 진짜 극소수의 잘난 여자들, 미모에 좋은 대학교 나오고 고연봉을 받는 여자들은 혹시 모르겠어요. 그것도 내가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이 안 그래요. 내면을 들여다봐요. 슈퍼맘. 대부분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강요해요. 그게 자유인이라고. 아니에요. 그건 자유인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허상이 만들어 놓은 욕망에 대한 노예일 뿐이에요. 많은 경우는. 그러면서 이제 이 아까 말한 모던 리버럴리즘의 문제가 뭐냐면 이중잣대를 가져요. 되게 웃기는 게 여기서는 좀 포르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신성 모독도 괜찮아요. 막 신을 용하고. 근데 헤이트 스피치는 하면 안 된대. 그렇게 자유롭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동성애 문제 이 자리에서 뭐 길게 논쟁하지 않겠어요. 뭐 옛날 서구 역사를 보면 약간 동성애자들이 탄압받았다는 게 서구에서는 좀 이해되는 것도 약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모르시지만 영국에서 1968년인가 뭐 60 몇 년까지요. 동성애는 형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제 경력 아시는 모양이지만 제가 이 소위 말하는 세계 스파이사 그런데 좀 관심이 많은데 영국 MI5가 1950년대 말에 그래서 60년대 한 62년까지 영국 공무원사에서 색출하려고 하는 무리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나왔지만 게이고 두 번째 물론 첫 번째는 아니고 첫 번째 꼬뮤니스트가 그 게이를 색출해내고 그 사실이 드러나면 공무원에서 잘렸습니다. 그 심한 경우에 게이일 경우에는 형법 위반으로 감옥을 갔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들이 뭐 탄압받았다 하는 것도 또 용서해 주십시오. 저런 갑자기 저 보수라면서 아니면 날라리 같아 하는지 뭐 한국에서 게이 탄압받은 적 있습니까? 감옥에 있는 적 있어요? 사회적 편견 얘기하는데요. 사회적 편견이 없는 세상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하거나 모든 단어에는 편견이 있어요. 사회적 편견이 있습니다. 신이 아닌 이상.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감옥에 넣자, 때린다. 그거는 제가 말한 이 그러니까 미국식 컨서버티즘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거 좀 싫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나는 나의 감정을 표시하면 안 돼? 그거 좀 분류해야 됩니다. 그들 갖다가 우리 지금 러시아처럼 러시아는 지금 아직도 강제 수용 독감입니다. 개인 걸리면은. 그래서 또 이렇게 또 일부 교회 컨설버티브 진짜 원당 컨설버티브 야 러시아 잘한다 그러는 분들도 봤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거기엔 좀 반대합니다. 거기까지는. 왜냐? 그런 시티 오브 갓이 현실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도덕의 문제는 교회에서 순화를 하고 전도를 하고 이런 문제로 봐야지 그런 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순화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비판하면 이제 그게 거꾸로 감옥을 가야 되는 문제가 되고 있죠.